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가공샐러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저번 그 1회차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했던 내용을 잠깐 리바이벌을 해보자면, 교육학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잘 지켜야 하는데, 서론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을 쓰는 주제,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론, 요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쓰시면 된다. 본론은 어떻게 쓰시라? 본론은 그 문제에서 줬던 그 주제의식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사실들만 잘 그 논리적으로, 뭐 사실 논리적이 아니면 안 되죠. 논리적이면 좋은데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식으로 쓰셔도 최소한의 점수는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더 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스킬들이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그거부터 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본론의 요약이 먼저 오고 서론의 요약이 나중에 온다 말씀드렸죠. 서론의 요약이 나중에 오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서론의 요약은 여러분이 쓰신 글을 마무리 짓는 어떤 총지편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결론 같은 거죠.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을 맺는 말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게 이제 교육학 논술의 전체적인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미시적으로는 어떻게 쓰시라 말씀드렸습니까? 문장을 짧게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문장을 짧게 쓰시라는 얘기는 문장의 물리적인 길이가 짧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장이 뭘 가지고 있다? 그렇죠. 주어랑 서술어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주술호응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문장이 짧다는 것은 물리적인 길이가 짧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술호응 구조의 개수가 적은 거를 문장이 짧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면은 저번 시간에 어떤 개략적인 그 논술 쓰는 거에 대한 이제 리바이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2번 문제 보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A중학교에 근무하는 비교사 얘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정기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죠, 1년에 4차례 보도록 아예 딱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정기고사에서 아이들이 받은 성적을 가지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고려한 채 문제 1, 2, 3, 4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죠. 그러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글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서론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서론에 쓴 내용을 본문에 또 쓴다? 본론에 또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아시겠어요? 서론에 쓰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 또 쓴다? 그렇죠. 결론에 또 쓴다. 왜냐? 결론에는 서론의 요약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서 한번 슬쩍 언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본론에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실제 수업에서 전달한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의 지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는 타당도래요. 이게 뭘까요? 무슨 타당도일까요? 뭐 타당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거는 내용 타당도죠. 내용 타당도입니다. Content validity. 그런데 내용 타당도가 뭐냐면 어떤 그 문항, 평가 문항이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 수업에서 가르친 내용, 그거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게 한 해가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교수 타당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평가 문항이 어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려면 교육 과정이 있어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이제 교과 타당도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내용, 이게 뭐예요?
이게 교과 타당도죠. 두 번째는 실제 수업에서 뭐 전달한 내용, 이거는 이제 교수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나오는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가 되겠어요. 근데 타당도가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구인 타당도도 있고, 이제 이건 construct validity라 그래서 동시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검사 도구가 검사 도구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검사 도구잖아요. 한마디로 문제란 말이죠. 그 문제가 이제 뭐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적성 검사 같은 것도 있고요, IQ 검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심리적인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과목인 경우에는 뭐 영어를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읽기, 쓰기, 뭐 말하기, 뭐 듣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뭐 능력이라든가,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간 도형을 뭐 공간적인 지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단순 계산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런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바로 이제 심리적 특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심리적 특성을 평가 문항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인 타당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교과에 관련된 구인 타당도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인 타당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사람들과 친화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문항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을 잘 평가하는지를 따지는 게 바로 구인 타당도입니다. 자, 그다음 concurrent validity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인 타당도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 취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제 그냥 취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뭐 취업하시려면 뭐 성적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 같은 데 간다 그러면 한국사 능력 뭐 그 점수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토익이나 탭스 뭐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다 영어를 보니까 내는 시험이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토익이 있을 수 있고요, 토플도 있을 수 있고요, 탭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엘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요거 하는 게 뭐 토익은 몇 점 이상, 토플은 몇 점 이상, 뭐 탭스는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죠. 근데 그 몇 점 이상이라는 게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점수가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공인 타당도 때문입니다. 공인 타당도. 어떤 시험이 이미 타당도가 높다고 검증이 된 시험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시험이 종류가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평가하는 목적이라든가 평가하는 뭐 문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니까 시험 종류가 다르겠죠. 시행하는 주체도 뭐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타당도가 높다고 검증이 되어 있는 시험이랑 그 서로 얼마나 그 타당도가 이제 겹치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타당도가 높다고 검증되어 있는 검사 도구에 비추어 봤을 때 새롭게 나온 어떤 검사 도구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판단해서 그 수치를 나타낸 게 이제 공인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탭스도 그렇고 뭐 토익도 그렇고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면 뭐 입사 지원 자격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다음 타당도가 있어요. 결과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험의 결과가 원래 측정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얼만큼 잘 반영을 해서 측정을 했는가, 이게 내용 타당도랑 약간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내용 타당도는 평가 문항의 내용이 실제 가르친 내용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교육 과정을 반영하느냐 이거랑 관련된 얘기고요. 결과 타당도는 그 평가 결과가 평가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 시험을 봤는데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영어 시험이 높게 나오면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시험이 되게 이상하게 나와서 영어 시험 그 점수는 원래 영어 시험처럼 보였는데 수학 점수가 높은 게 결과 나왔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드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결과 타당도가 낮은 겁니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평가의 기능 중에 예언의 기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점수가 그 이후의 학습을 얼마나 예측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해보세요.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학교에 진학을 한 이후에 GPA도 높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능은 그 학생의 미래 학습에 대한 예언력이 뛰어난 시험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얘가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능 점수가 좋으면 그 학교에 간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뭐 엄청 최상위일 수도 있겠지만 뭐 평균치라고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수능 성적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예를 많이 들은데 이건 사실은 조금 글쎄요, 이렇게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좀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 같은 학교라면 뭐 수능 성적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뭐 우리가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미래의 학습에 대한 어떤 예측 기능을 이제 하는 그런 타당도가 바로 예측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면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안면 타당도, 이게 웃기는데요. 안면이 진짜 그 여러분의 왜 그 안면 있잖아요. 그 얼굴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딱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시험 같은가, 말이 안 되는 시험 같은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좀 웃기죠? 근데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이제 아는 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안면 타당도는 굉장히 그 피험자라고 하죠. 수검자 또는 피험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평가 목적과 맞는 문항인지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지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을 평가를 하는데 그 국어 문항 안에 수학 문제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국어를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학습 연령이 좀 떨어지는 친구일수록 안면 타당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시험이, 대표적인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셨죠? 바로 수학의 그 서술형 문장입니다. 수학의 주관식 문장들 중에 그 막 길게 이제 설명이 이제 말로 쭉 돼 있고 뭐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서술형 문장들이 이제 대표적인 안면 타당도가 낮은 시험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왜 안면 타당도가 낮다고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쭉 그런 형식의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도 내가 그 문제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느냐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 형식에 익숙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처음 접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안면 타당도가 낮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학을 평가하는 것 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수학이 말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안면 타당도와 관련된 것이다. 근데 이거 안면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그 피험자, 수검자의 어떤 주관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관성에 의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 같은데, 이건 말이 되는 문제 같은데 이거니까요. 그래서 안면 타당도는 사실 활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타당도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쓰시면 되냐면요. 내용 타당도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저 기억에서는 뭐 다른 타당도를 쓰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타당도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내용 타당도, 특히 이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교과 타당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수업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교수 타당도, 요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교수 타당도랑 교과 타당도를 쓰시면은 그거는 부분 점수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하는 타당도가 내용 타당도라고 이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교과 타당도나 교수 타당도,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를 안 쓰시고 교과 타당도나 교수 타당도를 쓰실 분은 솔직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문제를 너무 급하게 읽어서 그것만 쓰셨다? 그러면 부분 점수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건 제가 좀 잘 드린 거죠. 왜냐하면 내용 타당도가 아니면 원래 틀리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점수를 줄지 알 수 없죠. 저는 좀 관대하게 드리겠어요, 점수를. 그 다음에 니은, 이게 이제 이원 분류표라고 하는데요. Table of Specification.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주구장창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시험 볼 때마다 만들어야 돼요. 시험 볼 때마다 1번은 어떤 영역을 평가하고 이거는 뭐 어떤 정의적 영역에 관련된 거고,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원 분류표니까
두 가지의 어떤 내용으로 그 문항에 대해서 분석한 표겠죠. 그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학습 내용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원 분류표 내에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쓸 때 반드시 행동동사 또는 이거 수행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시켜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내가 이 사람이 그 행위를 했다라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동사만 수행 동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빈칸을 채울 수 있다. 빈칸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됩니다. 그런데 뭐 적절히 나눌 수 있다. 이것도 되고요. 근데 뭐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이원 분류표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이원 분류표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학습 내용과 바람직한 행동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 학습 내용과 바람직한 행동이 각각 뭔지 이걸 좀 쓰셔야겠죠. 그러면 내용 차원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교과의 내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원 분류표의 내용 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행동 차원은 뭐겠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행동 동사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거는 6가지, 그러니까 이건 블룸이 나누는 기준인데요. 블룸이 나누는 기준으로는 총 6가지 영역을 정의적 영역을 다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그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어떤 상세한 것도 아니죠. 사실 내용 차원인 어떤 거고 행동 차원 어떤 거고 이 내용인데요. 이거를 쓰시지 않고 그냥 이원 분류표가 학습 내용과 바람직한 행동 요거로 구성돼 있다. 요까지만 쓰셨으면 그거는 부분 점수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풀 크레딧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쓰셔야 돼요. 내용 차원, 행동 차원. 왜냐하면 제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원 분류표에 대한 설명하라 그랬죠. 근데 설명이 없으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원 분류표를 그렇게 쓰시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적절한 예시를 찾아서 이 슬라이드에 넣어놨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거 생물과의 어떤 그 이원 분류표인데요. 그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도 하죠. 이원 분류표, 이원 목적 분류표 둘 다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 역행이 나와요. 세포 분열과 관련된 거래요. 세포 분열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겁니다. 세포 분열. 문자 4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 영역이 보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종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행동 영역 생물과에서 이 어떤 주관식이래. 이게 중간고사용 이원 분류표인지 기말고사용 이원 분류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떤 종합 능력까지 요구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종합은 뺀 것 같아요. 성취 기준을 보면 여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잘못 만들어졌죠. 세포죽의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묘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해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오타고가 났어요. 이해래요. 해 안 되죠. 염색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예시가 아니군요. 안 좋은 예시네요. 어느 학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인터넷에서 뒤진 거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안 됩니다. 성취 기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바람직한 행동 동사로 명확한 행동 동사.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행동으로 성취 기준을 묘사하셔야 됩니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안 됩니다. 전부 안 되네요. 자,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예시가 됐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세요. 교과 협의회 같은 거에서 많이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환류 효과, 워시백 이펙트라고도 하고요, 백워시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임팩트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이 임팩트가 워시백, 백워시 이거랑 같은 거냐 물어보시는 분은 그 원서들 보시면 그 어떤 강렬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 어떤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임팩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지, 그게 이제 백워시나 워시백 이펙트가 임팩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께서 임팩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임팩트가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임팩트는 용어가 아니다. 아시겠죠? 백워시, 워시백. 근데 워시백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는 환류 효과라고 한다. 그냥 워시백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환류 효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환류 효과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환류 효과가 뭐냐면 원래 여러분 그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 과정을 만들 때 교육 목적이나 교육할 내용이나 영역이나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리고 교육할 때 사용할 도구 이런 거 디자인 다 하잖아요. 뭐 또 PPT를 쓸 건지 컴퓨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뭐 교수 도구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일반적으로 평가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 도구가 그 백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평가부터 먼저 만들고 평가할 영역을 먼저 고려하고 뭐 평가 문항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뭐 그런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모델에 한정된 거고 일반적으로는 교육할 대상이나 목적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쭉쭉쭉 진행을 해서 맨 마지막에 평가 문항을 만들고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과정의 설계가, 이 설계 내용이 평가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평가에.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먼저 설계를 하는데 당연히 설계가 평가에 영향을 줘야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선생님들한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 질문하셨죠? 이게 바로 평가가 실제 교육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수업할 때의 어떤 모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설계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이제 교수 장면 이런 게 평가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뭘 배우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약간 변태 같은 애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오히려 교육 과정 전체에 거꾸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워시백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는 이제 선생님 시험에 나와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들리죠. 이제 말투도 굉장히 이제 가증스럽고. 그런데 이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부정적인 환류 효과가 있고요. 네거티브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언제 발생을 하느냐. 사실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시험 내기에는 애매한 내용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좀 굉장히 고급의 어떤 내용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러분이 물리 선생님이라고 해봐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뭐 물리나 화학 선생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자 분자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선생님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양자 회전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없죠. 아니 뭐 그 전자축이 뭐 회전을 하든지 양자축이 회전하는지 뭐 알게 뭐예요? 뭐 진동을 하고 뭐 어떻게 뭐 양자 얽힘이라든가 이런 거 알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면은 사실 애들은 그게 시험에 나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뭐 선생님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목표와 평가 초점, 이게 불일치할 때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이 기껏 설명을 했는데 애들이 그걸 열심히 받아 적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온대요. 이것만큼 허탈한 일이 있을 수 없죠, 아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평가가 어떤 교육의 원래 목적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 환류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지금 그러면 긍정적인 환류 효과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긍정적 환류 효과는 그럼 어떤 현상이겠어요? 여기는 방해한다 그랬죠. 그러면 긍정적 환류 효과는 이게 촉진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불일치할 때 발생할까요? 일치할 때 발생하겠죠. 그래서 긍정적 환류 효과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촉진 나왔죠. 그리고 일치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류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환류 효과의 정의가 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환류 효과 이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환류 효과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상으로. 왜냐하면 이 환류 효과 때문에 교육이 망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환류 효과에 대해서 주목한 어떤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쭉 살펴본 결과 이런 거 정도는 좀 이렇게 메인 어떤 테마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도 어떤 그 곁다리 테마, 섭 테마 정도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환류 효과는 안 좋으니까 부정적 환류 효과라고 그랬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 환류 효과의 의미. 부정적 환류 효과가 뭐라 그랬죠? 평가가 교수 학습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을 부정적 환류 효과라고 했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어요? 네,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부정적 환류 효과랑 긍정적 환류 효과랑 거기 사용되는 어떤 형용사가 완전히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환류 효과를 없애려면 긍정적 환류 효과를 더 강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 환류 효과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 환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원인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죠. 근데 긍정적 환류 효과가 나타나는 그 어떤 조건이 뭐라고 했죠? 평가하는 영역과 평가의 목표가 둘이 일치할 때, 그죠? 교육 목표와 평가의 초점이 일치할 때 긍정적 환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뭐 계산을 잘한다든가 시를 잘 쓴다든가 뭐 멀리뛰기를 잘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평가 문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시험 보는 걸로는 약간 이게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글씨로 쓰여 있잖아요. 그 지식을 측정할 그 학습자가 수험자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지식을 측정하는 지식을 측정하는 건 가능한데 평가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나 기능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 같은 대안적 평가를 약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하나. 그리고 평가 문항이 어떤 여러분 이제 가르친 내용들, 그 가르친 내용을 좀 대표를 잘 하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험에 나와요? 근데 가르쳤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애들이 공부를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문항이 여러분이 가르친 내용을 잘 대표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거지향 평가를 적절히 활용한다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준거지향 평가가 뭐예요? 제가 첫 번째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준거지향 평가는 어떤 준거를 달성을 했는지 여부를 어떤 측정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 환류 효과가 나타나는 그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아이들을 서열화하는 그 어떤 평가의 기능 때문에, 행정적 기능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거지향 평가를 조금 적절히 활용을 하면 어떤 부정적인 환류 효과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 수검자인 학생과 평가자인 교사 모두가 평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옵션으로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는데 가장 부정적 환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긍정적 환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요거 두 개입니다. 1번, 2번. 3번도 약간 옵션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쓰라 그러면 1번, 2번 쓰시면 되고 하나 더 써라 그러면 3번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평가자인 교사와 수검자인 학생이 평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거는 사실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이 평가를 이해하려면 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루브릭, 크라이테리언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왜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데 왜 타당하고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그거를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좀 어려운 그런 그 이론적인 배경이 들어간 문제들은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하지만 뭐 그런 게 있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이걸 이제 잘 나열을 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시죠. 3번에 보시면 논술형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문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문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신 선택형 문장이 있고요. 선택형이 있고 그리고 서답형이 있어요. 근데 선택형이 이게 여러분이 선택형이라 그러면 굉장히 흔하게 생각하시는 게 멀티플 초이스가 있죠. 그 선다형. 근데 그거 말고도 TF, 그러니까 진위형이 이제 True False Ques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TF도 선택형이죠. 왜냐하면 True냐 False냐 이걸 선택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뭐 연결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대 다일 수도 있고요. 다대 1일 수도 있고 뭐 선택형도 있고 선택형이래. 이거는 이제 연결형이라고 하는데요. 연결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선다형이라는 게 있죠. 서답형은 또 뭐가 있죠? 서답형 여러분 단답형이 있죠. 단답형 이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완성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괄호 넣기 같은 게 완성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육학 논술에서 하는 것처럼 논술형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런 식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제가 해놨네요. 진위형, 연결형, 선다형 이렇게 있고요. 서답형은 단답형, 완성형, 논술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논술형의 특징을 물어봤죠. 논술형의 특징을 물어봤다기보다는 논술형 문항의 단점을 물어봤죠. 논술형 문항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장단점을 굉장히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품이 너무 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주장했던 그 학자가 생각한 배경이라든가 기본 전제 같은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걸 주장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논리에 따라가면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참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맞아듭니다. 자, 논술형이면 여러분 글을 길게 쓰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길게 답을 쓰게 되잖아요. 2페이지 쓰잖아요, 우리.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은 2페이지를 읽어야 되죠. 그렇죠?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조금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험자의 반응이 자유롭죠. 100명 제가 이제 논술 문제를 드렸는데 몇 분이 이제 제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내는 사람마다 다 받침표 하나, 쉼표 하나라도 다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 정신 능력의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사실 교육학 논술에서는 안 그런 것 같으나 그 안에서도 미묘한 논리적인 어떤 그 문단의 구성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다. 여기서 근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 아니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정신 능력 측정이 당연히 가능하죠. 추측 요인이 뭐냐면요. 추측 요인이 찍는 겁니다. 답이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빈칸으로 놔둬요? 안 찍고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르면 찍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률이 여러분이 답을 찍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닌 거 몇 개 골라내고 그리고 뭐 진짜 맞는 거 뭐 몇 개 골라내고 그 중에서 찍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사실은 진짜 아닌 거를 다 쳐내고 이제 맞는 것만 고르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전혀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20%입니다. 이게 바로 추측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논술형은 당연히 추측 요인이 뭐 작용될 수가 없죠. 뭐 이게 찍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사실 교육학 논술 문제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 뭐 몇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각의 문제는 굉장히 짧죠. 그런데 평가하는 사람도 많은 내용의 어떤 글자 수가 많은 답안을 읽어야 되고 쓰는 사람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항을 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제 평가가 불가능하죠. 그 어떤 응시자의 수가 어느 정도 이상만 넘어가면 혼자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단점이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단점일 가능성이 많죠. 주관성이 개입된다. 여러분, 평가에서 선다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선다형, 이거 추측 요인이 들어가서 진짜 실력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실력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다형을 많이 쓴단 말이죠. 이거 왜 쓰겠어요? 이거는 1, 2, 3, 4, 5 찍은 거, 이 답을 고른 거에 의해서 통계 처리가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표준화된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논술형은 어떤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반응도 자유롭죠. 뭐 추측 요인이 배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야 그 사람이 고등 정신력을 갖고 있는지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고 모르는 내용이 뭔지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학 논술 큰 문제 하나라고 하는데 뭐 나눠보면 그 중에 작은 문제 한 4개 뭐 5개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교육학 내용 그 교육학 전체 영역의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꼴랑 몇 개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학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대표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가 안 됩니다. 이게 아주 태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된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가의 기준이 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논술형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관성이 개입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평가자 간 신뢰도입니다. 뭐 평가자 내 신뢰도가 있고요. 평가자 간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 평가자 내 신뢰도는 사실 뭐 잘 쉬고 잘 먹고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 명확하게 좀 잘 정리해 놓고 자기가 이제 엄격하게 하면 돼요. 근데 평가자 간 신뢰도가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주관식 평가를 할 때 보면 논술형 평가를 할 때 보면 단답형이나 이런 건 그런 게 없지만 논술형 평가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평가 협의회를 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돼요 안 돼요 출제자한테 다 물어봅니다. 다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점수를 줘요 말아요? 뭐 부분 점수를 주면은 몇 점을 줘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기상천외한 답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출제자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평가의 루브릭, 어떤 스탠다드, 뭐 크라이테리언 이런 것들이 잘 공유가 되고 평가자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다 이해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평가의 주관성이 개입되면서 평가 결과가 굉장히 상이할 수 있어요. 평가자별로. 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내용 타당도 낮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성이 없다고. 그러기 내용 타당도가 낮다는 거고요. 평가 어려운 거는 이것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글이 길죠.
그러니까 비문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비문이 많은 친구들. 뭐 주술 호응 구조가 한 문장에 4개, 5개씩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문장을 끊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수를 썼을까? 이게 거의 이제 추리 소설의 단계에 들어가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평가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것도 있어요. 반응이 자유롭다. 이건 장점도 있을 수 있죠. 고등 정신력 측정 가능, 이거 장점일 수 있잖아요. 뭐 추경 배행 과정, 이건 뭐 장점이죠. 근데 이 아랫 부분이 이제 단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거를 써주시면 되겠고, 그 보완책을 써주시면 되죠, 각각. 그런데 보완책이 항상 존재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